원숭이 두창 확진자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공식 확인되면서 이 원숭이 두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원숭이 두창 감염으로 인한 감염 위기 수준을 주의로 격상하고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WHO는 오늘 긴급회의를 열고 원숭이 두창에 대해 비상사태를 선포할지 논의할 방침입니다. 이 원숭이 두창 관련 내용들 신상엽 KMI 연구위원회 상임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안녕하세요. 네, 이 원숭이 두창이라는 질병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에서도 어제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확인됐습니다. 독일에 다녀온 내국인 한 명이 최종적으로 확진된 건데 현재 이 관련 상황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 원숭이 두창 좀 내력을 좀 아실 필요는 있는데요. 네. 이 원숭이 두창이라는 병은 이제 1958년에 실험실 원숭이에서 맨 처음 발견돼서 이름이 이제 그렇게 붙은 건데 네. 실제적으로 이제 1970년 첫 환자가 이제 콩고에서 발견된 이후에 원래는 이제 아프리카 콩고 분지 지역에 이제 중앙아프리카랑 서아프리카 지역의 풍토병으로만 이제 존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가지고 이 바이러스를 갖고 있는 게 설치류, 원숭이보다는 설치류가 주로 가지고 있고 영장류 및 그런 야생동물들이 이제 이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고요. 사람은 이제 이런 야생동물들과 사냥을 하거나 밀접 접촉을 할 때 이제 걸리면서 그 지역에서만 풍토병으로만 있었고. 아프리카 이외의 지역에서는 아프리카 방문자나 아니면 그런 아프리카에서 수입된 동물 접촉자 이외에는 사실 발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제 5월 이후에 지금 이제 유럽이나 이제 그런 미국, 오세아니아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CDC 발표로는 어제까지 42개국에서 3,300명 정도의 그 비아프리카 지역에서 확진자가 확인이 되고 있고 이제 그 일환에서 이제 우리나라에도 지금 한 명 확진자가 이제 확인이 되게 된 건데요. 네. 이제 그 이전에 그 풍토병으로 있을 때의 그 원숭이 두창과 지금 2022년 5월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원숭이 두창의 양상이 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다른 그런 특징들이 있고 또 원숭이 두창이라는 이름도 적절하지가 않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정리를 해서 WHO에서 이제 뭔가 이제 정보 수집을 하기 위해서 오늘 이제 전체적인 회의를 이제 소집을 하게 이제 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할지에 대해서 WHO에서 오늘 공식 회의를 연다고 하는데 이번 회의 결과에 따라서 이 원숭이 두창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길 것인지 결론이 나게 되는 거겠죠? 이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라고 이제 그 페이기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이제 2005년에 국제 보건규칙이 개정된 이후에 사실 그 6번 정도 WHO가 이제 선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이 6번 중에서 이제 그 6개 중에서 2개 이제 코로나19와 폴리오는 아직 이제 남아 있는데요. 네. 이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는 이제 말 그대로 국제적으로 같이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감염병 등이나 사건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하게 되는데 크게 두 가지의 이제 그런 이 발표가 된다 그러면 그 두 가지의 이제 그 노력들을 하게 되는데 하나는 그런 해당 그런 감염병이 발생한 지역의 교역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행들에 있어서 이제 조심해야 된다는 그런 경고가 메시지가 나오게 되고 또 하나는 이제 백신이나 치료제 같은 그런 대응을 하기 위한 국제 공조 체계가 꾸려지게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지금의 그 원숭이 두창의 전 세계 유행이 확진자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3,000명대밖에 안 되지만 발생 국가가 많은 이런 상황에서 좀 과거의 원숭이 두창과는 다른 임상 양상, 전파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국제적으로 위험하고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판단들을 모여서 하게 될 거고요. 아직 지금 단계 정도가 그걸 당장 발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스럽지만 좀 그런 정보 정리를 하고 앞으로 네. 대응하는 그런 체계들을 오늘 회의에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양상이 다르다라고 하는 게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금 다른 겁니까? 이제 과거 이제 원숭이 두창 그러면은 이제 대부분은 원숭이나 이런 야생동물 접촉 이후에 네. 이제 증상이 보통 이제 열이 나거나 이제 두통이 나거나 이런 전조 증상이 있고 네. 발진이 생기는데 보통 발진이 이제 바깥쪽으로 그러니까 얼굴과 손, 발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제 주로 네. 생기게 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이제 발진이 생겼을 때 맨 처음엔 빨갛게 생겼다가 나중에 이제 그 안에 물집이 잡히고 물집 안에 고름이 잡히고 그게 딱지가 붙는 이런 전형적인 그런 양상이 이제 원숭이 두창의 양상이라 그러면 네.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런 양상들을 보면 그런 전조 증상이 많지가 않은 경우들이 있고 전조 증상 이후에 발진이 나타나는데 이게 섞이는 경우들도 있고요.
보통 원숭이 두창은 발진이 그 같은 지역이면 같은 단계의 발진 양상을 보이는데 이게 양상도 여러 단계가 섞이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발진의 위치 자체가 지금 그 바이러스가 가장 많은 곳이 그 물집 안에 그 물집 안에 있는 그 수포 안에 네. 바이러스가 제일 많은데 지금 발생하고 있는 양상이 주로 이제 여성이나 어린아이는 거의 없고 네. 남성 중심으로 지금 대부분 확진자들이 성병 클리닉들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기와 이제 항문 부분의 발진이 주된 발진이고 다른 부위의 발진들이 많이 나타나지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 기존의 원숭이 두창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진단했을 때는 사실 놓치기가 쉬운 그런 상황들이어서 이런 그 여러 가지 정보들을 아마 이제 WHO에서 종합을 해갖고 정리를 해서 이제 좀 발표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의 증상에 대해서는 일단 말씀을 해주셨는데 국내에서 어제까지 의심 환자로 의심됐던 것은 2명이었거든요. 네, 그렇죠. 내국인 1명, 외국인 1명. 그중에서 외국인은 수두로 판정을 받았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수두와 지금 이 원숭이 두창이 좀 구별이 안 될 만큼 증상이 비슷한 겁니까? 네,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봐도 이제 그 사실 증상 구분이 쉽지가 않고요. 그래서 원숭이 두창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조 증상이 나타나고 이제 발진이 나타나는데 수두는 이제 발진의 위치가 조금 다릅니다. 이제 머리, 얼굴, 몸통 예. 안쪽 이렇게 내부적 중심부로 나타난다 그러면 이제 원숭이 두창은 원래는 이렇게 손발 이런 부분에 이제 주로 많이 나타났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발진의 단계를 보면 이 같은 부분의 발진이 수두는 여러 단계가 섞여 있다 그러면 보통 원숭이 두창은 같은 단계만 주로 나타났었는데 지금 최근에 나타난 원숭이 두창은 이게 지금 전부 다 깨지고 있거든요. 아하. 그리고 수두에서 나타나는 발진은 상당히 가렵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특징적인데 그렇게 쉽게 구분하기가 어렵고요. 근데 사실상 지금 나타나고 있는 원숭이 두창 양상은 성병과 구분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기 부분에 있어서 그 수포가 나타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성병과 구분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그 원숭이 두창의 의심 환자들이 그 지역 사회에 있는 피부과나 이제 비뇨의학과 이런 방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사실 좀 고려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감염 경로에 대한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비뇨기과나 뭐 이런 데 갔을 때 방문자들이 조심해야 한다라는 건 어떤 감염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는 겁니까? 결국은 이 지금 원숭이 두창의 1차적인 가장 확실한 감염 경로는 그 수포와의 접촉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 물집 안에 바이러스가 들어가 네.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일상 접촉이든 성접촉이든 간에 일단 피부와 피부가 닿게 되어서 수포와 접촉을 했다 그러면 감염이 된다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부위에 따라서는 그 접촉한 부위에 이제 그 수포가 생기기 때문에 그게 이제 비뇨의학과에 갈 수도 있고 뭐 그 피부과에 올 수도 있고 이제 그런 네. 양상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그게 일차적인 거고 또 하나가 이제 드물지만 입 안에도 이제 수포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네. 입 안에 바이러스를 갖고 있겠죠. 그럼 이제 그게 기침을 하거나 했을 때 외부로 나오게 되면 드물지만 굉장히 드문 형태지만 비말 감염 형태의 감염도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이 바이러스가 DNA 바이러스고 상당히 무게가 나가기 때문에 네. 무슨 공기를 따라 막 떠다니는 공기 감염 굉장히 어렵지만 이게 입안에 이제 수포가 생겼을 때에는 그런 입을 통한 그런 감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분의 그 수포가 어느 부위에 있느냐에 따라서 사실 밀접 접촉자가 달라져요. 예를 들면 비행기 안에서 지금 뭐 그 증상이 있었다라고 했을 때 입안에 수포가 있다 그러면 사실은 이 범위를 좀 넓게 잡아야 되고요. 성기 부분에 몇 개만 수포가 있었다 그러면 사실 이분은 사실 비행기 안에서는 사실 감염력이 없다고 보는 게 맞죠. 그래서 이런 그런 여러 가지 형태의 역학 조사를 면밀하게 해가지고 밀접 접촉자를 찾아내고 거기에 대해 대응하는 게 개별 사안이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역학 조사가 굉장히 중요한 질환입니다. 비말이 피부에 닿아야 그게 이제 감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말 접촉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흔히 이제 코로나로 사람들이 많이 인식을 하기 때문에 비교를 하기 때문에 비말로 이제 말을 하다가 이제 공기 중에 자연스럽게 좀 그런 게 튀면서 감염이 됐던 게 코로나라고 한다면 이건 명확하게 피부에 접촉이 돼야 감염이 되는 그런 거라고 구분 지을 수 있는 겁니까? 뭐 그러니까 피부나 이런 뭐 이불 안으로 들어와도 입안 구강 점막에도 있으니까요. 근데 그런 그 호흡기의 전파 가능성이 극히 낮다고 봅니다. 그래서 피부 그 수포와의 접촉과 가능성이 있는 그런 밀접 접촉이 있다 그러면 사실 상당한 위험이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방역 당국에서는 위생 수칙뿐 아니라 마스크 착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강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 이유는 입안에 뭐 수포라든지 그런 환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인 그럼요. 겁니까? 네, 네. 근데 그 가능성이 높지는 네, 않다는 높지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고요. 이 원숭이 두창 같은 경우 그럼 잠복기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이제 코로나19가 이제 잠복기가 1, 2주 정도였다 그러면 원숭이 두창은 이제 3주까지 상당히 길게 됩니다. 예. 그리고 그 3주라는 얘기는 사실 그 3주라는 얘기는 상당히 길기 때문에 어떤 이벤트가 있었던 다음에 보통은 뭐 여행을 갔다 와도 이제 지역에 돌아온 후에 뭐 지역 증상이 나타나고 이런 그런 텀을 둘 수밖에 없고 그리고 맨 처음 나타나는 전구 증상이라는 게 그냥 뭐 약간 뭐 열감 있고 머리 아프고 뭐 이런 거라서 사실 감기 몸살과도 오인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그런 수포가 딱 드러나기 전에는 진단이 상당히 어렵다라는 그런 좀 그 진단 초기 진단 어려움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학조사를 면밀하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잠복기가 21주, 그러니까 21일, 그러니까 3주나 된다고 하면 그 역학조사를 다 역추적하기도 너무 긴 시간이고 그리고 감염력이 있는 시간을 우리가 역학을 조사를 해서 그 시간만큼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럼 감염력은 그 잠복기 그 기간 내내 계속 다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건지 어떻습니까? 뭐 참 어찌 보면 다행인 게 말씀드렸지만 바이러스가 존재하는 게 수포 안에 존재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잠복기에 있는 동안 감염력은 사실상 없다라고 거의 네. 없다라고 쓸 수 있고요. 네. 이제 그 전조 증상이 나타나고 이제 뭔가 피부에 뭔가 나타나는 그 순간 그 수포가 이제 나타나는 그 순간부터는 감염력이 매우 높다라고 이제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뭔가 이제 그 해외 여행을 다녀왔는데 21일 이내에 뭔가 몸살 기운이 있다. 근데 뭔가 열이 피부에 있다. 뭔가 보이려고 한다 그랬을 예. 때는 사실 일차적으로 이게 그 지역 사회에 있는 뭐 그런 병의원에 가서 진단을 받을 수 있는 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피부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그게 어디든 간에 1339 전화를 해서 좀 먼저 안내를 받은 지금 적절하게 안전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곳에 대해서 안내를 받은 후에 진단 과정을 가는 게 좋겠다라는 거죠. 지금 몇몇 분들은 이게 성적인 접촉이 있어야만 걸리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 수도 있지만 말씀해 주신 그런 증상이 나타나면 신고를 하고 검사를 받아봐야 한다 이런 말씀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위험도가 근데 3%에서 6%라고 지금 발표가 돼 있어요. 코로나19에 비해서 이 치명률이 좀 높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수준이 좀 믿을만 한 겁니까? 지금 뭐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코로나19의 치명률은 우리나라는 뭐 0.13%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한 1% 내외 정도쯤 됩니다, 지금. 근데 이 원숭이 두창 같은 경우 과거에 풍토병으로 있을 때는 이제 그게 유전자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중앙아프리카형은 치명률이 10%를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상당히 높고요. 예. 서아프리카형은 뭐 이제 많아야 한 3% 내외 정도까지 되는데 지금 세계적으로 유행을 하고 있는 종류 자체는 서아프리카형 치명률이 높지 않은 그런 그 유전자형이 이제 유행을 하고 있고요. 근데 지금까지 이제 2022년 5월 이후에 이제 CDC에서 지금 뭐 42개국 3,308명 정도, 9명 정도가 이제 확진이 됐는데 이 중에서 사망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내에서는 지금 확진자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사망자가 나오고 있지만 지금 아프리카 이외의 지역에는 지금 3,000명 넘는 확진자 중에서 사망자가 아직은 없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금 이제 여러 임상 증례들이 논문으로 나오고는 있는데 그 증상이 그 풍토병이 있었던 아프리카 지역보다는 좀 심하지 않다. 뭐 이런 게 좀 대세적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 역시도 사실 오늘 WHO에서 전문가들이 좀 모여가지고 네. 좀 이런 임상 양상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치명률이 어느 정도까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도 지금 이 감염병 위기 수준을 주의 단계로 격상했잖아요.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좀 관리를 하겠다라는 의미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상황이 그만큼 좀 국가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단계로 판단한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이제 4단계로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이제 관심, 주의, 경계, 그다음에 이제 심각. 근데 이제 그 관심으로 있다가 이제 주의로 바뀌게 된 건데 네. 이거는 이제 그런 그 뭐 어떤 선제적 대응보다는 네. 그 우리나라에 감염병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해외에서 유행하고 있을 때는 관심이고요. 한 명이라도 국내 유입돼서 발생한 그 순간 주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주의가 발효가 되는 거고 네. 여기에서 이제 좀 지역사회 전파가 되는 순간에 이제 바로 경계가 발령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관심과 이제 주의의 차이는 이제 방대본 이제 그 질병청 내 방대본이 만들어지는 게 이제 주의 단계부터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방대본이 이제 만들어진 것 같고요. 이제 그런 그 경계 단계로 가게 되면 그 보건복지부의 중수본이 이제 또 만들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매뉴얼에 맞게 네, 지금 그게 이제 절차적으로 그냥 절차적으로 진행이 하고 되는 있는 거군요. 예. 이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어제 의심이 됐던 두 환자, 내국인 확진자이죠, 이제. 네. 인천공항에 입국할 때 본인이 증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의심 환자로 분류가 됐고, 결과적으로는 수두라고 판정된 외국인 같은 경우는 건강상태 질문서에 증상 없음이라고 체크를 했다. 이 부분이 지금 보도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입국을 할 때 본인이 증상 없다고 체크를 한다면 이걸 걸러낼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는 겁니까? 현재로서는 없죠. 앞으로도 좀 없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그 검역이라는 것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이제 발열이 있는 질환에 대해서는 발열 체크를 하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건강 상태 질문서라는 걸 통해 가지고 이제 해당 질환의 증상이 있는지 여부를 체크하게 돼서 이제 확인을 하는 건데 네. 이제 발열은 이제 그때 당시에 나면 좋겠지만 이 이제 뭐 원숭이 두창 자체가 발열이 그렇게 심한 병은 아니기 때문에 예. 사실 뭐 사실상 한계는 있을 수밖에 없고 결국은 이제 질병 건강 상태 질문서에 이제 유관 증상이 있을 때 이제 예스라고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 전문가가 봐도 이렇게 진단하기가 쉽지 않은 병인데 그걸 갖다 스스로 이걸 갖다 원숭이 두창 그 관련된 병으로 인지를 해서 이 증상인가 보다라고 체크하기가 그렇게 또 쉬운 것만도 아닙니다. 그리고 네. 또 본인 입장에서 또 이런저런 이유로 뭐 숨기게 되는 경우에 그거를 뭐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그 당시의 증상을 미리 예측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후에라도 사실 찾아내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사실 어찌 국민들의 협조가 일차적으로는 필요한 부분들이고요. 다만 이제 정부에서 이제 그런 발열 체크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그 지금 검역 관리 지역을 갖다 이제 27개 나라를 갖다 지역을 선정을 하고 그 중에서 뭐 독일, 프랑스, 독일, 뭐 스페인, 뭐 포르투갈 이 5개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7월 1일부터는 이제 그 발열 체크의 그 기준을 뭐 37.5도에서 37.3도로 뭐 좀 강화해서 뭐 하겠다 뭐 이렇게 하고는 있는데 네. 실제적으로는 잠복기가 길어서 검역 단계에서 이렇게 참 그 어찌 보면 다행히도 이렇게 발견되는 거는 그렇게 쉬운 건 아니고요. 결국은 지역 사회에 우리 국내 입국 이후에 증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많은데 지금 이제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는 거는 이제 검역도 검역이지만 지역 사회에서 그런 의심 증상이 나타났을 때에 사실 동네 병원 바로 갔을 때 보고도 없이 환자를 보고 그런 분들이 밀접촉자로 사실 3주 격리가 될 그런 의료진들 격리 가능성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역 사회 위험 빠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모니터링과 감시 체계 안전하게 진단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체계들을 지금은 잘 만드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 국민들께서 지금도 뭐 입국할 때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뭐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은 지금부터는 조금 주의를 해주시고 이런 상황이 있을 때는 충분히 의심을 하고 관련된 어떤 절차를 밟았으면 좋겠다라는 것 말씀해 주시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원숭이 두창의 가장 확실한 감염 경로는 물집이 있는 부분과의 피부 접촉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만 신경을 써주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하고 드물지만 이제 입에 이제 상처가 있는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제 비말 노출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손 씻기, 마스크 착용 같은 부분들은 원래 우리가 코로나19 하던 대로 잘 지켜주시고 이 두 가지에 조심을 해주시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상엽 한국의학연구소 연구위원회 상임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